화면 크기 잘 잡아주시고요. 네. 86페이지 볼 텐데요. 이제 오늘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네. 오늘은 성인지 감수 트러블 86페이지.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사법부 침투.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사법부 침투.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성차별 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정부 예산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입법화되지 않은 성인지 제도가 한국에서는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리고 촘촘하게 민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연계되어 있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사법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판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페미니스트 법률가들의 피해자 중심주의 주장으로 대량 기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한국 사법부에서의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점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피해자 중심주의, 즉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된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성은 무조건적인 피해자이고 남성은 잠재적인 가해자이다라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정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남녀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자신들의 카르텔 권력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페미니즘 강사, 페미니즘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젠더폭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남성들의 대량 기소가 일어난 현상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들은 젠더폭력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고서와 논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으로 추진하였다. 결국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조차 페미니스트들이 폭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대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용어만 바꾸는 상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을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답답하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은 성별 영향평가와 같이 페미니스트 용역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수년간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여 가정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폭력을 통계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성폭력 방지위원회가 만들어내는 보고서를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 용어를 더욱 남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기소로 법이 강화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판례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의 창담과 조정보다는 무조건 기소, 경찰이 의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시 경찰에게 벌금을 내라는 황당한 법안도 이미 올라왔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민간에서 활동하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부 창설로 갑자기 정부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그저 여성부라는 자그마한 부처가 생긴 줄 알았는데 20여 년 사이에 사회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인지 용어를 쓰면서 국내 학자 그룹은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페미니스트로 구성된 여성 정책 연구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펼쳐왔다. 정치인들은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아서 평등이 정치화되는 줄도 모르고 양성평등 기본법을 통과시켜버렸다. 성인지는 돈이 되는 마법의 지팡이와 같았다. 여성가족부의 모토가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들은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평등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력이다. 이러한 용어 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등과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게 속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는 건강해진다고 필자는 믿는다. 네, 잠시만요. 그게 너무 요 마이크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리딩하는 분이. 리딩하는 분은 요 근처 와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와서 마이크하고 좀 가까워야 되니까. 네, 지금 89페이지까지 읽었다고 보고요. 이 성인지 감수성,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했죠. 젠더 페미니즘. 이와 같은 이제 교육이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에도 침투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세라비 작가님 팀에서 그 남성 그 성폭력 관련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 고소당한 사례들 있잖아요. 자기는 성폭력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으로 이 고소되고 이 기소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세라비 작가님 팀에서 여러 건졌다고 그래요. 여러 건졌는데 문제는 그와 같이 건진바되지 못한 그와 같은 오세라비 작가님과 같이 이 거짓으로 이 고소당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기소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건졌지만 이 루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억울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짓으로 그와 같이 고소 고발장을 낸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어떠한 법적인 조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했어도 그걸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마찬가지죠. 무슨 공익 관련돼 가지고 그 신고 제보자, 공익 제보자가 거짓말로 했어요. 그러면 처벌 받아야죠. 이게 상식인데 처벌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되면은 이 공익 제보가 움츠러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패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KBS가 원래 그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좀 친정부적인 성향은 띌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보세요. 사유리의 비혼 출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좀 발언을 하기 위해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전에 우리 카도시에서도 올라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스터디 자료에 그 다른 분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한 레벨 5쯤으로 공개하세요. 레벨 5. 네, 레벨 5면은 이제 새싹 등급으로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볼 수 있게. 팝업으로 띄워. 네네. 아니 뭐 팝업으로 안 띄워도요. 그냥 바로 가실 수 있고. 네, 하여튼 그 게시판에 뭐 세미나 자료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쪽 진영에서 나온 여러 세미나 자료들을 거기다 넣어놓으시면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KBS 앞에서 마이크 잡고 발언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했던 비혼 출산, 사유리 비혼 출산 관련된 문제를 이상원 교수님도 발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른인권여성연합 여기도 발제하고 그다음 법조인도 발제하고 그 다음에 의사도 발제하고 요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나갔는데요. 문제가 심각한 게 그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그와 같이 소위 말하는 그 인공수정 있잖아요. 요거에 관련된 그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윤리 지침에서 이것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정자의 제공을 통해서 이 배아를 만들고 시술할 수 있는 건 누구에 한정시키는가? 사실 혼인 남녀 부부 여기에 한정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유리는 어떻게 했죠? 그게 안 되니까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고 넘어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불법입니다, 이거.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걸 왜 막아나겠어요? 그럼 윤리와 도덕이 그냥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이거 전형적인 이 막시스트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냥 무엇이든지 이루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쉽게 볼 수 있어요. 어저께 그 KBS 그거 마치고 이제 부천으로 넘어오는 길에 노동당사를 지나가는데요. 우리 그 사진에서만 봤던. 몇 미터짜리입니까? 거의 건물의 절반 정도 되는 가리는 이 마르크스 그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서 뭐 우리가 뭐 무슨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정신이 완전 나갔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됐나요? 네? 국가보안법 폐지됐어요?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안 됐어요. 하여튼 이런 이 작당의 세력들이 아직도 이렇게 판을 치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깊숙이 좀먹고 있죠. 이게 이 젠더 페미니즘 우리가 여지껏 나눠서 알지만 이게 굉장히 이 막시스트
그런 이론을 대거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죠. 이번에 인천에 보니까 뭐 페미니즘 단체 만들면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거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네. 그 항의 전화했는데 네. 다시 또 전화해봐야 되죠. 내부적으로 항의 전화 많이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전화해봐야죠. 사실이네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건전한 사회를 위한 무슨 단체 뭐 이런 거에 사실 지원해줘도 모자른데 막 돈이 썩어서 넘쳐나나 봐요. 돈이 많은 거예요. 예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 뭐 이번에 33조인가 그렇다면서요. 아주 그냥 돈이 그냥 막 넘쳐나나 봐요. 그게 마을을 잇는 뭐 페미니즘 사업이에요? 마을에 있는 페미니즘. 그럼 제가 항의 전화할 때 그럼 마을을 이을 거면 가족 친화라고 바꾸라고. 마을을 잇는 가족에 대한 거 얘기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일가 양육의 뭐 균형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일가 양육의 균형인데 왜 페미니즘이 들어가야 되냐고. 그럼 이거 가정에 대한 거고 가족 친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족 친화. 네. 물론 그러면 이 내용도 검토해 봐야겠죠. 진짜 가족 친화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하여튼 보면은 하여튼 뭐 오늘 제가 속 터진 게 어저께 밤에 자료 찾았나 뭐 했나 뭐 이건 좀 다른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률이 뭐 저 제3세계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야,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국제사회에 이거 찬밥이 됐는지. 제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 지부 방문했다가 이제 김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화요일날 밤에 넘어오는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김포공항에 이 착륙을 할 때 밖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 방문했던 이 선진국 못지 않아요. 예, 진짜 선진국입니다. 예, 진짜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좀 그래요. 예, 지금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제도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다음 세대를 아주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한번 이 가치관이 채색되면요,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이쪽 진영에서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 학생들부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부터 좀 바로 교육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좀 89페이지 8번 읽어주세요. 8. 페미니즘과 성인지 이론은 동일하다. 80, 90년대 국내 여대를 중심으로 신학문이라는 불리면서 극소수만 접하던 페미니즘이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무지했고 성인지 용어의 심각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성인지 용어가 남녀평등이라는 포장으로 속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서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론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난 15년간 입법부에서 별 논란 없이 국가지정법 내 조항으로 삽입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하나씩 통과되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던 여성발전법이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었고 정책 반영으로 정치인끼리 로비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인지 조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정치인들조차 여성발전법이라고 하니 민망한지 평등법으로 바꾸자는 시도를 하였지만 독소조항,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은 그대로 존재하고 명칭만 바뀌는 상황이었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존재하였고 2015년도는 성지류화 조항도 포함하면서 개정되었다. 2014년도에 정치인들이 여성발전기본법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 용어로 논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의 평등으로 하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 그룹을 포함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성평등으로 하든지 간에 성별평등기본법이 통과된 것이다. 즉 성별에 관한 차별금지법, 성별에 관한 평등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게 참 너무 웃긴 게 이 남녀의 평등을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해야 될 문제였나 지금 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적인 그런 문화 운동 그리고 인식 개선 뭐 그리고 일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야지 법제화 시키면 뭐 다 되나요? 항상 뭐 그 제2의 그 우회로라든지 회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법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 막 법을 그냥 막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이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페미니즘 이론이 거의 완벽하게 입법화된 상태에서 이들의 주장은 더 과간이다. 과거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인 것은 여성 연구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뜬구름 잡는 평등, 만능주의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양성평등 기본법 조항에는 여성 할당제를 우회적으로 명시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법의 파급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원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실력 위주의 선발이 아닌 변형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시켰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수준이 산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한다.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념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깨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과 스터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저께 사무국 톡방하고 우리 지부 톡방에는 다 올렸지만 우리가 개혁된 실천사라는 그와 같은 출판사하고 손을 잡게 됐습니다. 카도시하고 이제 긴밀한 협력을 할 텐데 이 출판사에서 앞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해 볼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스터디도 하고 또 더 많이 알려서 미국의 그런 성경적 보수주의, 우리보다 더 이론이 탄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까, 뭐 이런 것들. 어저께 그 출판사 대표님이 앞으로 번역할 책이, 내놓을 책이 사회적 정의가 성경적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사회적 정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네. 요즘 보면 여기 뭐 동네에도 뭐 작은 도서관들 많은데 뭐 회복적 정의 막 이런 얘기들 많아요. 말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뿌리가 어딘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이 인정할까?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그 1부에 1장, 그 제목이 하나님인가 이세벨인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통치를 보면요, 아합 시대에도 되게 부국강성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일치하냐,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 여기서 말하는 여성 할당, 여성의 인권, 이것이 성경과 부합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인식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게 쭉 퍼지게 됩니다.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꿨죠.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조례들을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조례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된 다음에 이거 전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헌법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프로세스. 위에서 헌법을 바꿔서 하려는 게 안 되니까 이러고 바꿔서 위로 올리려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내 페미니즘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이 성인지 성평등 같은 정책들이 만연해지면 반드시 나중에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이것이 현재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이 성경적 성교육 하시는 이 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반발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성경적 성 가치관을 잘 정립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와 같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리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가정이 성경적인 질서와 그 성경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문제도 많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원망이 또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예. 모든 문제는 우리 편에 있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심각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 제가 이번에 기독문화 한국 기독문화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좀 잡지 월간지에 좀 실릴 내용을 요청받았습니다. 가정에 관련된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미칠 영향 관련된. 근데 이제 다들 이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 목사님들도 이 사실을 인식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들이거든요. 청년, 청소년 맡고 있잖아요. 얘네들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의 사고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자기가 지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의식이 희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교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겁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저께 코람데오닷컴에서 그저께인가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제가 이거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직접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쳐버리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죠?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쳤어요. 핍박으로.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당한다, 어려움에 처한다. 맞아요. 우리가 자처했건 외부에서 공격이 있건 상관없이 그 현상적인 것으로 볼 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부흥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인구의 뭐 교회의 숫자의 폭발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흥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이런 것도 배우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회심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함 속에서 각 전문 분야 속에서 그것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정확히 내고 거기서 정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실어주심으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감화력 있는 그런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제 금요일 날마다 사도행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정자들 앞에 설 때 성령께서 하실 말 주실 것이다. 네, 그게 사도행전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성인지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교회 안의 부흥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미칠 이 파급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 있는 말로써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사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다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자녀 신앙 양육 더 열심을 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를 끼고 있으면서 교육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홈스쿨 하는 얘기는 좀 다르지만
일반 부모님들은 자녀 이렇게 껴가면서 한 적이 처음이잖아요. 애들 뭐 요즘 뭐 학년별로 학교도 가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때 뭐 아이들 너무 힘들다 귀찮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더욱더 아이들 자녀 신앙 양육에 힘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우리 91페이지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양성평등법 내 독소 조항인 성주류와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할당제 등 페미니즘 이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이론을 넘어서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조용히 사입된 성주류화는 남녀평등이라고 주장하지만 완전한 속임수이며 나아가서 이제는 젠더학으로 발전해서 성별 해체,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위험한 이론이다. 이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라는 단계를 알아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다. 페미니즘을 찬성하면 성인지 감성이 있는 편이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면 성인지 감성이 모자란다고 낙인이 찍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결론, 국내 사업부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생긴 것이다. 입법부에서 20여 년 이상 이론화 작업,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사법부에도 그 영향을 받은 판사들의 생각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법조인과 학자들이 연구를 통하여 제형 법정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법조인들에게 알리고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과 법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성인지 제도는 페미니즘 제도이다. 성인지 제도는 여성 우월주의 제도이다. 성인지 제도는 눈먼 돈 훔치는 제도이다. 성인지 제도는 남성 차별 제도이다. 페미니즘이 법제화될수록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서구와 같이 비혼이 일성화되고 가족 개념을 동성부부 법제화로 확대한다. 그리고 특히 낙태 합법화로 태아 생명을 경시한다. 여성 자기 결정권은 이미 미국에서 70년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성의 변증법에서 여성에게 자궁이 없어지는 시대가 진정한 평등의 시대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페미니즘은 태아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한 이론이고 이미 서구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 이론이 성인지 용어로 포장되어서 한국에 퍼지고 있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배경과 문제점과 성인지 이론이 페미니즘 이론이라는 사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독일의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성주류화 대신 가족주류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 남녀 갈등을 주장하지 않고 남녀 화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치는 가정 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필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가정의 소통을 중시하는 국가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될 때 대한민국이 이대한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 네.